현실은 참으로 다양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은 거울처럼 분명한 대칭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계의 양면적인 특성은 사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위와 아래, 영혼과 마음, 생과 사, 흑과 백, 만질 수 있는 것과 만질 수 없는 것. 이런 양면성은 세계를 바라보는 두 가지의 큰 흐름인 관념론과 유물론이 오래전부터 대립해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세계는 실제로 무엇이란 말입니까? 체계화된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실제하지 않는 환상인가요? 진실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독특한 방법으로 수수께끼의 해답을 찾아 나설 겁니다. 현실이란 무엇인가? A인가 B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A도 맞고 B도 맞다는 하나의 독특한 가설을 세우기로 합시다. 진실은 둘 중 어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현실이 교차하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물질 우주와 더불어 물질 우주가 거울에 반사되어 만들어진 우주가 있습니다. 만질 수도 볼 수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불가해한 현상 중에 하나로 실제하는 세계 말입니다. 현실은 이 두 개가 만나는 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되며 놀랍게 그것을 통제할 수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늘 극단으로 치닫곤 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자신의 세계관에 따라 물질 세계의 범위 안에서 찾거나 초자연적인 틀 안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주변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에서 다룰 트랜서핑입니다. 우리 유지님들 참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은하수 채널의 크리스탈입니다. 이 책은 이중적인 세계의 양면을 모두 고려하며 일정한 원칙을 따른다는 트랜서핑을 시도한 독자들과 바딤 젤란드의 질문과 응답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괴롭히는 문제들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눈앞에서 절망적일 정도로 굳게 닫힌 것처럼 보였던 문들이 활짝 열리며 주변 사람들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당신을 매우 호의적으로 대하기 시작하고 말 그대로 현실이 당신의 코앞에서 모습을 바꾸는 당신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현실이 되는 그런 트랜서핑을 접하게 됩니다. 현실을 통제하는 원칙에 대한 설명은 리얼리티 트랜서핑과 트랜서핑의 비밀에서 더욱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질문과 대답으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리얼리티 트랜서핑 같은 책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트랜서핑이 효과가 있다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마음을 완전히 잡아 끌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서인 것 같아요. 제일 처음 배운 건 에너지를 헛되이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지만 저는 아직 나는 나를 어떻게 보살펴야 하는지 모를 수 있지만 나의 세계는 알고 있다 또는 나의 의도가 실현된다. 모든 일은 그것이 일어나야 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라고 말하는 습관을 완전히 들이지 못했습니다. 트랜서핑은 실제로 효과가 있지만 불행은 아직까지도 끊이질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삶이 나아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 일들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꽉 움켜진 소나기에서 힘을 풀어야겠죠. 저는 영국에서 일을 하며 살고 싶다는 욕망 또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영국 이민을 도와주는 회사를 우연히 알게 되었지만 사기를 당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영국에서 살고 싶고 이 바람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욕망을 심상화하고 있지만 어쩌면 이것이 제 문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답입니다.
당신에게 내 지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를 프로그래머라고 부르겠습니다. 그의 직업이 프로그래머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익숙한 고향 땅에서 낯설고 불편한 나라로 떠나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프로그래머는 그저 양질의 심부름꾼에 불과했으며 가끔은 대신 벌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양에서는 프로그래머를 화이트 칼라 중에서 엘리트로 여겼습니다. 어마어마한 월급, 값비싼 차, 수영장이 딸린 별장에서 살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프로그래머는 이성을 잃었고 가슴에는 열이 올랐습니다. 이것은 바로 금광열이었습니다. 나의 친구는 트랜서핑의 원리를 따르듯 자기 자신에게 물었고, 이 지도상에서 목적지를 과연 어디로 정할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그의 영혼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뭐 당연히 오스트리아지. 왜인지 모르겠지만 오스트리아가 가장 끌렸습니다. 알프스, 스키, 독특한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 어쨌든 오스트리아는 지구상에서 가장 안락한 곳 중 하나이니 말입니다. 어느 날 그는 멍한 눈빛으로 나타나 계획을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오스트리아 이민국의 벽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낙담해 빠르게 꿈을 접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취적인 머리는 곧바로 원래의 꿈을 대체할 다른 목표를 찾았습니다. 바로 캐나다. 캐나다는 꽤 괜찮은 목표였습니다. 캐나다에는 전문가가 부족했고 비자를 받는 것도 훨씬 쉬웠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반짝이던 눈빛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그의 목표는 연봉이 높은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었습니다.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했고 헐벗고 굶주리는 게 너무 지겨웠습니다. 내 친구는 소문난 일 중독자였습니다. 여유 있는 삶을 위해서라면 오직 열심히 일하는 방법, 그것도 밤낮 없이 일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그에게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 반년이 흘렀고 이력서는 이미 완벽의 경지에 이르렀고 숙련도는 더할 나위 없었으며 영어 실력도 꽤 쓸만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부족한 점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 말겠다는 간절한 욕망과 두려움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에 심각한 인력난이 생겼고 프로그래머의 마음이 또다시 틀린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캐나다에만 목맬 필요가 없다고 현명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컴퓨터 분야에 일하는 러시아 사람들을 아주 높게 쳐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진출하기 위한 새로운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미국의 고용주들이 우리 주인공의 훌륭한 포트폴리오를 보고 입이 떡 벌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숙련된 전문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재를 잡으려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사라졌다는 말입니까? 미국에서 화려한 경력을 쌓았다는 수백만, 아니 수천만 명의 컴퓨터 전문가들에 대한 신화는 다 거짓이라도 된단 말입니까? 그는 이번에도 이유를 찾았는데 알고 보니 첨단 기술이 아주 빠르게 발전해 현재 노동시장에는 우리 프로그래머의 전문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습니다. 타고난 열정을 지닌 그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로 결심했고 최고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헛되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또 1년이 흘렀습니다. 나의 친구는 실패로 완전히 절망에 빠졌지만 당신이 예상했을 법한 결과는 달리 당신의 손으로 삶을 끝내지는 않았습니다. 운명이 이번에도 그를 조롱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발버둥 치면 칠수록 결과는 더 나빠졌습니다. 이렇게 나의 친구는 희망의 작별을 고했고 그는 컴퓨터를 팔고 이제는 지겨워진 그 일을 더 이상 거들떠보지도 않겠노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공장에 취직해
그다지 소득이 높지 않은 단순한 수작업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안타까운 이야기에서 프로그래머가 한 행동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평범한 세계관으로 봤을 때 그는 모든 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래머와 똑같이 행동합니다. 누군가는 운이 좋아 성공하고 그는 운이 안 따라줬을 뿐입니다. 그의 첫 번째 실수는 이루기 힘들다는 이유로 자신의 목표를 포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나 수단에 대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라고 생각된다면 마음은 구름 위로 떠오르기를 주저하며 더 현실적인 목표에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에 헛된 기도를 포기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사실 마음은 구름 위로 날아오르지도 그렇다고 단단한 땅 위에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무지함의 구덩이 속에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평범한 고정관념을 기반으로 세워진 소위 말하는 냉철한 판단은 판단하기 어려운 목표를 이루는 방법을 찾는 데 방해가 됩니다. 여러 세대의 경험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성공의 공식은 변덕스럽다는 점입니다. 대처하기 힘든 실수의 아버지인 마음은 참 어리석게도 널리 퍼져 있지만 사실은 큰 가치가 없는 고정관념들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목표 설정 단계에서 마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목표가 원칙적으로 실현 가능하다는 사실을 설정해 두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똘똘이의 역할은 끝입니다. 마음은 역할을 완수한 것만으로도 마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거면 된 겁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과 수단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그것도 마음은 절대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마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알 수도 없습니다. 이 미지의 힘은 때가 되면 필요함은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마음이 해야 할 일은 생각의 흐름을 필요한 방향으로 돌려놓아 외부 의도의 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과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분명한 것은 당신이 불안해하면 할수록 목표를 향해 다가가는 속도는 느려진다는 점입니다. 아예 조금도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물론 영혼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항상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트랜스서핑은 바로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고의 흐름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배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육지를 향해 나아가 해변에 다다르는 모습을 상상하면 나침판의 바늘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당신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목적지를 생각하며 노를 젓는 것일 뿐입니다. 그뿐입니다. 그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그때 조급해진 마음이 안절부절 못하고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아직 육지 멀었어? 방향이 완전 틀렸는데? 라며 뱃사공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결국 나침반 바늘은 흔들리기 시작하고 당신의 배는 계속해 노선을 바꾸게 됩니다. 마음은 상황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러니 마음에게 배를 흔들지 말고 경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키나 똑바로 잡고 있으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사고의 흐름을 통제하는 것, 바로 그것이 마음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욕망이 생기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욕망은 가장 자연스러운 닫히고 그런 마음을 떨쳐버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무사도를 예로 들자면 이 가치관의 기본은 이미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사는 데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라면 잃을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어집니다. 실패한다 하더라도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목표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닻에 묶인 밧줄은 쉽게 끊어질 것입니다. 만약 도저히 끊어내지 못하겠다면 적어도 닻을 들어 올리기라도 해야 합니다. 욕망은 행동하려는 의도로 이어질 수 있지만
갈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갈망은 무엇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오고 진심으로 원하지만 그것을 이룰 힘은 없고 동시에 성공하지 못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목표가 아니라 목표를 이룰 수단에 대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갈망은 주변을 둘러싼 에너지장을 심하게 왜곡시켜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균형력을 끌어들이는 잉여 포텐셜을 만듭니다. 이 힘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방해만 됩니다. 우리가 목표를 생각할 때 그 목표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마음이 생각하도록 거듭 상기시켜야 합니다. 내버려 두세요. 굳이 그런 두려움을 떨쳐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작은 동요가 당신을 주된 경로에서 밀어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 그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프로그래머에게 일자리 제안이 들어왔던 것은 그가 절망에 빠져버린 나머지 주먹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꽉 움켜쥐고 있던 욕망을 놓아줬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또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한 목표에서 다른 목표로 갈팡질팡한 것입니다. 프로그래머는 가능태가 무르익어 물질로 결실을 맺는 순간까지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상황의 주인으로서 침착성을 유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동안은 잠시 멈춰 이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꾸준함을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시험인 것입니다. 마음은 조급한 나머지 패닉 상태에 빠져 경솔하게 노선을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표는 어리석은 마음의 주의를 끌기 위해 좀 기다려요 라며 발을 동동 구르며 다급하게 손을 흔든답니다. 가능태의 물질화는 거울에 사물이 반사되는 것과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머릿속을 맴도는 그림이 거울에 비춰집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목표의 슬라이드라고 합니다. 가능태 공간의 거울과 평범한 거울의 유일한 차이점은 가능태 공간의 거울은 그림을 곧바로 비추지 않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에 비춘다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거울 앞에 서 있는데 거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사진이 인화되듯 천천히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당신이 미소를 짓기 시작하지만 거울에 비친 당신은 아직도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태 공간의 거울은 바로 이렇게 작동합니다. 아주 오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변화를 인식하기 어려울 뿐입니다. 그런데 그림이 계속 바뀐다면 거울이 어떻게 그것을 반영하겠습니까? 그림이 아직 채 반사되기도 전에 서둘러 자신의 슬라이드를 바꾸려고 하는 꼴입니다. 네 번째 실수는 부정적인 슬라이드를 만든 것입니다. 그는 목표를 실현하는데 오직 내부 의도만 사용했습니다. 그가 기대와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만을 비추었을 뿐입니다. 물론 평범한 방법도 목표를 달성하는 하나의 수단일 수 있지만 그 방법은 시간도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가능성도 대단히 희박합니다. 목표가 이미 달성된 슬라이드를 머릿속에 떠올린다면 더 빠르고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슴 벅찬 준비는 이미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공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라는 듯 거울 앞에서 뽐내야 합니다. 그러면 그에 일치하는 반영이 거울에 그려집니다. 가능태 공간은 역설적인 레스토랑과 같습니다. 그곳에서 점원이 음식을 쟁반에 담아 테이블로 가져올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됩니다. 주문한 음식이 이미 나온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모든 음식이 이미 테이블에 다 차려진 것처럼 상상하고 또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레스토랑의 비밀은 점원이 커튼 뒤에 숨어 당신을 지켜보다가 당신이 식사를 즐기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야 음식을 내온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모두 속임수라는 것을. 다섯 번째 실수는 가능태 흐름에 반대되는 움직임입니다. 한눈에도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표면에 드러나 있습니다.
당신은 프로그래머가 왜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미국 애리조나에 있는 회사를 선택해야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가장 쉽게 열리는 바로 그 선택지의 문을 골라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마음이 만들어내는 다른 모든 거짓말이 아무리 설득력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용감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프로그래머의 마음은 그것이 가진 특유의 태도로 가능태 흐름을 거스리는 방향으로 몸을 틀었고 결국 몸을 겨우 우겨 넣어야 할 것이 분명한 타인의 문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옆에 오직 그만을 위한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정성스레 깔려있는 레드 카펫이 분명히 보였는데도 말입니다. 6번째 실수는 마음이 시나리오를 통제했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는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실수들만큼이나 치명적입니다. 사건이 예상된 시나리오와 다르게 흘러가면 전부 실패할 것이며 큰일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는 인생 트랙을 부정적인 갈림길로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에서 원래 일어나려고 했던 일들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 사건에 대한 태도를 표현할 때마다 당신은 두 가지 가능태를 향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무수한 갈래로 이루어진 미로를 통과해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힌 미로 속에서 당신은 단순한 마음의 논리 때문에 오랫동안 길을 잃고 헤맵니다. 사실 미로를 통과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열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조율의 원칙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모든 길은 목표로 향하고 있으며 모든 일은 정확하게 일어나야 할 방향대로 일어납니다. 7번째 실수는 마음이 영혼의 소리에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정리하자면 본질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모든 실수는 바로 가장 중요한 이 하나의 실수로 언급됩니다. 영혼이 없는 마음은 마음이 없는 영혼과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혼과 마음은 반드시 함께 해야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음만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소위 말하는 상식이라는 반석을 기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뭐하러 인생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위험을 감수한단 말입니까? 트랜서핑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스스로에게 확실히 말해두는 게 훨씬 더 쉽고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냥 인생에서 그저 그런 결과들을 얻는 것에 만족하고 아무런 기적도 기대하지 않으며 살길 바랍니다. 평범한 세계관의 틀에서 행동하는 사람의 사과는 상식에 따라 항상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 외에 다른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의 친구 프로그래머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나의 친구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오랜 시간 동안 벌할 수 없었고 그의 영혼은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결국에는 출구를 찾아냈습니다. 문득 그가 한때 그림을 썩 잘 그렸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성공에 대한 어떤 희망도 가지지 않은 채 과거의 취미를 차분히 되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그의 작품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고가에 팔렸습니다. 다시 태어난 화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광적으로 자신의 그림을 사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림에 특별한 점이 아무것도 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그의 작품에는 그 무엇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혼과 마음의 일치였습니다. 이 일치 속에서 인간이 활동하는 어떤 분야에서든 걸작으로 여겨지는 모든 창조물이 탄생합니다. 이제 화가는 행복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영혼 덕분에 자신의 길을 찾았습니다. 이후에 프로그래머라는 직업을 좋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로 대화하는 것도 늘 싫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화가는 해외로 떠나지 않은 것이 엄청난 행운이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예술이 화가의 영혼이 원하는 유일한 것이라는 사실은 어쩌면 또 하나의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목표 중에 하나가 오스트리아나 애리조나 어딘가에 버려져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능태 공간에는 모든 가능성이 존재하며 누구나 수많은 목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 중에서 자신의 목표를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 영혼의 애착이 오직 영적인 영역에서만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프로그래머의 이야기는 트랜서핑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경험을 따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자신이 과학이나 예술에 어떤 재능이 있는지 다시 한번 찾아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방법은 그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그저 새벽별의 속삭임, 즉 자기 영혼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만 하면 됩니다.